제목은 그 고대 화폐의 하나인 첨수도에 나타난 그 원시 형태의 한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지금 훈민정음 기원설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훈민정음의 기원에 관해서는 세종께서 단독으로 창제한 것이다. 아니면 뭐 자방고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디 옛 글자에서 모방한 것이다. 또는 뭐 우리가 본래 고대 문자가 있었다. 이런 학설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 과연 이 원시 형태의 한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한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첨수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자들을 제가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일단은 그 정의를 원시 형태의 한글 또는 원시 한글이라고 했는데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관한 내용은 제가 2012년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책으로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로 나가니까 중국에서 제가 2,500년 전 내지는 3,000년 전에 한글이 나왔다고 발표를 그 기사를 보고 중국 사람들이 그때 아마 그 조회수가 600만 명이 이렇게 조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국내는 한글을 찾았다고 하니까 조용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훈민정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방고전이라고 해서 옛 글자를 모방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기존 문헌에 있는 표현들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차라리 이 말이 없었으면 더 우리가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로 택한 것은 첨수도입니다. 첨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수도는 좀 낯설 겁니다. 여러분 명도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알고 계시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은 그 명도전이 전시가 돼 있죠. 주로 이제 용연에서 나온 명도전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첨수도의 그 특징은 글자가 한 글자씩 새겨 있다는 거죠. 이 화폐에. 이제 그 첨수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포도 아마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방조포, 첨조포, 원조포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그 다리의 모양을 보고 반듯하면은 방조포, 뾰족하면은 첨조포, 둥글면 원조포 이렇게 모양을 보고 단순하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첨수도도 머리가 뾰족하다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 형태의 화폐의 모양을 보고 방조포, 첨조포, 원조포나 이렇게 했고요. 거기에도 각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이 포는 우리 포하면 이게 이제 배, 삼배 배, 이 포인데 원래 이제 배 가지고 또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하면은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라는 말을 씁니다. 또 돈을 의미하는 또 단어가 또 있어요. 우리 글자 중에. 물론 화폐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만 그 이전에 샘천자, 천도 돈을 의미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고문서 보면은 그런 말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요 포는 크기가 작아요. 한 5cm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마 화폐 박물관 가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이 포는 한 전국 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명도전입니다. 명도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 앞에 이게 이제 무슨 글자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뭐 이름이 명도전이니까 이거 밝을 명자를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이게 밝을 명자가 아니고 뭐 연나라 그 상징하는 언자다 이렇게 중국 학자들이 그렇게 또 뭐 억지 주장도 하고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역자 바꾸리 역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눈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눈 또 뭐 밝을 명 서로 상통하다고 보고요. 이 명도전이 우리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면 이게 중국 화폐냐 아니면 뭐 우리 고조선 화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명도전이라면 뭐 중국 사람들이 밝을 명자를 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이 화폐에다가 밝을 명자를 넣었다면 밝을 명이니까 박다는 박을 한자로 우리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 밝을 명을 써서 박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화폐는 국가 공인된 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 자료 하나하나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이거 보면은 여기는 명도전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절묵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이것은 제나라는 제자입니다. 이건 제도 제나라에서도 별도로 이렇게 이 명도전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명도전은 이렇게 위에가 머리가 그냥 평평하죠. 요것은 절묵도라든가 제도는 이게 요 모양을 반달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첨수도입니다. 이 첨수도는 이름 그대로 머리가 뾰족하죠. 머리가 뾰족하고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냥 반듯하게 이렇게 제작을 하지 않고 활처럼 이렇게 휘어 있죠. 활. 왜 이렇게 활 모양처럼 이렇게 이 화폐를 이렇게 휘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이제 호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한 글자씩 글자가 이렇게 새겨 있습니다. 기왕 이제 우리가 첨수도를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좀 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것은 이제 길자를 새긴 첨수도입니다. 이건 뒷면이고요. 그래서 글자가 새겨져 있는 면을 면문, 얼굴 면문이라 하고 뒤는 배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 앞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는 자루병자. 또 여기 이제 이 선이 있어요. 수선이라고 이 분계선 2개 또는 3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리. 이 명도전이든 뭐 첨수도든 밑에 이제 고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상식적으로 볼 때 고리에다가 이제 뭐 첨수도 뭐 10개씩 끼워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간다거나 아마 이렇게 이제 생활에 편리하도록 이 고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이 첨수도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그 크기 또는 그 휘어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연영성 박물관에 가서 촬영해 온 건데요. 그 박물관에 가면은 한 글자 한 글자씩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정, 모, 기, 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자가 한 글자씩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첨수도에 관계돼서 그 낱글자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낱글자들 모아놓으면은 이런 형태의 글자들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나와 있는 글자들을 제가 발췌한 것들입니다. 뭐 낯익은 글자들이 있나요? 잘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는 우리가 뭐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 뭐 이 임금왕자 같은 경우 뭐 이런 공자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만일비자 이런 여러 가지 글자들은 우리가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그 이 가운데는 낯선 글자도 있고요. 이렇게 뭐 이것이 만약에 몸 기자라면 뭐 이게 글자를 거꾸로 쓰는 글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서 이런 형태도 글자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여러 가지 이 글자의 형태들을 보고 아마 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글자 중에서 우리 한글의 모양과 같은 글자를 찾은 것이고 두 가지 노자하고 뭐 돈자하고.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노라고 읽어야 될 것인지 뭐 돈이라고 읽어야 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첨수도에 이게 현재의 노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노자가 이렇게 뒤집어 있는 이런 형태로도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역현, 하북, 역현, 연화도에서 출토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러면 연화도면은 연나라 아니냐? 그렇죠. 그렇지만 화폐라고 하는 것은 늘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폐가 어디서 출토됐냐 그것도 중요한 의미는 있지만 또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노자 모양의 첨수도가 연화도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건 아까 포를 말씀드렸는데 이 포에 또 이 노자 반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국 사람이 이것은 뭐 임시하는 임이고 이건 노자를 해석을 했는데 노지라고 그랬어요. 이 망이 우리 한글을 알까요? 중국 사람이 보고서 이분이 이걸 해석한 게 한 100년 전쯤에 해석을 했는데 이 노자는 노지, 노나라 땅을 설명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아무튼 이건 뭐 그렇게 문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겠습니다. 고죽,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죽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73년에 객좌현에서 그 고죽례가 발굴이 됐죠. 이것은 이제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덩이에서, 갱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이것이 나왔는데 이 고죽례 이 속 안에 이제 글자가 새겨 있는데 소위 이제 부정 고죽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글자를 이제 확대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또 첨수도인데 이 첨수도에 이 고죽의 죽자 모양으로 이것은 이제 죽자 같다 뭐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이것은 죽자 대나무 죽자를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은 상해박물관에 지금 그대로 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박물관에서도 이건 죽자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죽자인데 요 죽자를 화폐에다는 이렇게 썼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게 글자를 새길 때는 우리가 목판을 새길 때도 그렇지만 글자를 최소한 이렇게 간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략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해석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제가 하나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죽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고대 문자에 관련해서 설명할 때 물론 고주선은 우리가 고주선 문화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 중앙 문화지요. 중앙 문화예요. 우리 고죽 문화, 고죽에 관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지방 문화예요. 근데 우리가 고주선 중앙 문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이 지방 문화를 소홀히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저는 이 고죽국을 지방 문화의 하나로서 인정을 하고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죽은 문헌으로 보면은 이쪽 이 노룡 쪽이 아마 고죽의 도읍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지금 고죽은 근 1000년의 역사이거든요. 근 1000년의 역사인데 BC 660년에 문헌상으로는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가지고 아마 여기에 있던 분들이 집단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객자현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동한 분들이 여기서 이제 어떤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고죽례 이런 모든 청동교 유물이라는 것은 제사용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망명을 했건 어쨌든 아무튼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객자현에 가서 어떤 그 고죽 문화를 재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죽례 그 뇌도 결국은 이 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여기 객자현에서 출토가 됐어요. 그럼 이제 원래 도읍지는 이쪽 노룡 지방이었는데 어째서 여기에서 그것이 나왔겠느냐 여러 가지 좀 유추가 물론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은 그래요. 그 망명한 게 아니라 본래 고죽이 그 강역이 이 정도는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고죽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나라의 동서쪽으로 고죽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조선의 서쪽 변방은 결국 이제 고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 1000년 동안을. 그래서 이제 단재 선생님 같은 분은
이 고죽국이 우리 고주선의 서방을 국경선을 지켜줬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또 단재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영역을 노룡에서 객저현까지 보든지 아니면 노룡 지방에 있다가 망하면서 이동을 한 건지는 우리가 더 연구하겠지만 아무튼 이 고죽 문화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나마 단재 선생님이 조선 상고사에 고죽에 대해서 한두 줄 정도밖에 적지를 못하셨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전해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고죽 문화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고조선의 지방 문화 꼭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이 바로 낭랑 문화예요. 네. 물론 그러니까 평양 낭랑, 지금 평양 말씀하셨지만 평양 낭랑이 한사군 낭랑이 아니라 우리 최씨 낭랑이 있어서 낭랑곡 문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단재 선생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낭랑 일제시대 때 그게 한사군의 낭랑 문화라고 해서 막 유물들을 발굴하고 그 중에는 모조품도 있고 가짜도 섞이고 그랬지만 아무튼 그 많은 유물들이 낭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그 낭랑이 실체가 뭐냐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조선 연구할 때마다 이 지방 문화인 낭랑 문화, 그 다음에 고죽국 문화를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고조선 문화가 좀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첨수도의 분포입니다. 이동 및 출토 지점들을 보면 지금 여기가 말씀드린 낭랑이 있었던 곳이죠. 이 나나 동서쪽의 일대에서부터 태행산령을 중심으로 좌우 쪽에 첨수도가 밀집돼서 지금 현재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은 이 첨수도는 융적하는 적족들이 사용했던 화폐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용 안 했다는 거죠. 일단은 첨수도는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가 사용한 화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틀림없이 적족들이 사용한 화폐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중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중산에서도 이렇게 이 첨수도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석가장, 보정 이런 얘기에서 첨수도가 집중되어 있고요. 이쪽에 당산, 아까 말씀드린 노룡 이런 쪽에서도 첨수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고죽국 문자입니다. 고죽 일대에서 나온 첨수도 또 기타 나와 있는 그 글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유염이라는 학자가 이게 1930년대에 이 자료를 모아놓은 건데요. 한번 좀 보십시오. 어떤 형체의 글자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가림토 글자, 낯익은 글자들도 보이죠. 근데 이런 글자들을 고조선 글자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겠죠. 그나마 이제 중국 학자들이 그나마 이것을 고조국 글자라고 발표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고마운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고조선 글자 이런 말을 하기가 싫겠죠. 요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자열이라는 사람이 쓴 이 속천해라는 이 속천해는 화폐를 이렇게 모아놓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책입니다. 이 책에 저도 우연히 찾았는데 이런 지금 돈자라고밖에 읽을 수 없는 이 화폐가 있습니다. 자기도 이 이좌이라는 분이 이좌이는 1800년대 사람인데요. 자기도 이 글자는 모르겠다고 불가식이라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겠죠. 자기도 모르는 글자가 있다고. 이 두 글자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글자로 아무튼 우리가 돈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돈에 돈이라고 쓰는 건 당연하죠. 아무튼 자기는 이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글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글자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글자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첨수도가 그래도 이것을 만약 이분이 나 이 글자는 모르니까 이거 모르겠어 하고 서로 여기 이 자기 책에 실지 않았다라면 이나마도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지만 그래도 책에는 실어놔서 후학들 보게 해준 게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 이제 글을 보면 자기는 이런 첨수도를 북경
옛날 북경이 이제 그 지게더라고요. 지게. 근데 북경 근방에서 이 첨수도를 북경에서 구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첨수도들을 북경에서 이게 발굴을 했다. 이렇게 그렇게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화폐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을 했어요. 이좌연의 이 발굴했던 수집했던 이 화폐 광이니까 뭐 전답을 팔아가지고 이거 화폐를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화폐들을. 그래서 이분이 엄청 많은 그 화폐들을, 이 구화폐들을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박물관에 기증을 했대요. 그거 제가 이제 그 문헌을 찾아가지고 요녕성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 화폐를 찾으려고 막 했는데, 거기서 안 보여주더라고요. 다만 뭘 보여주냐면은 요녕성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첨수도 화폐 하나하나를 다 탁본을 해놨어요. 탁본을 해놔가지고 몇 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몇 번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제 이름이 올라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하도 보여주려고 하니까 원본은 보여줄 수 없고 우리가 보관하는 탁본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앞에 한 두세 개 장만 보여주고 더 안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의 어느 학자한테 한국에 이찬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자꾸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훗날 했답니다. 아무튼 이좌연의 그 속촌에 실려 있는 이 돈자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해주죠. 이거 보면은 완벽한 초성, 중성, 종성 아닙니까? 아까 노자는 받침이 없는 글자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도인데 이 시대 사람들이 밑에 이제 받침을 붙여서 말을 더 만들려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아무튼 밑에 받침이 들어가면 말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받침이 없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단순하죠. 아무튼 밑에 종성이 들어감으로써 한글은 이제 풍요로운 아주 풍부한 어휘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글자에 밑에 이렇게 아무튼 종성이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렇습니다. 이 훈민정음의 초성 글자들이 과연 어떻게 세종대왕이 만들었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첨수도 이 나와 있는 글자 꼴들을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기본 골골, 이게 똑같다, 발음이 똑같다고, 지금 음가가 똑같다는 말은 못 해요. 아무튼, 그래도 글꼴은 같다 이거예요. 이런 글꼴들이 이미 2000년, 2500년 전에 아주 다 사용되고 있었다. 우리 것을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글자는 이렇게 해놓고 기억하면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아니라 옛 사람들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니은자 행성은 뭐가 내려왔는데 이제 안착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디귿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튼 편안하게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이런 거 그런 어떤 이 글자를 통해서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하고 어떤 음가 의미를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틀림없이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가림토 글자 이런 것이 그대로 있어요. 화폐 문자에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년 전에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글자는 만들어 본 민족만이 또 만든다. 글자를 만들지 못하는 민족은 글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 본 사람은 또 만들게 되는 거니까 역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고문자 우리가 이것이 꼭 정확하게 이것이 훈민정음이야 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글자들이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결국은 우리 이
화폐가 사용된 2000년, 2500년 이 어떤 것이 역사 문화가 단련되지 않고 결국 훈민정음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세종대왕의 그 명예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옛 문화를 계승해서 더 훌륭한 앞선 문자를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어진 그 업적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글의 역사를 뭐 600년이야 라고 이렇게 후퇴 단정할 필요도 없고, 이미 조선시대 학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도 옛 글자가 있었다 끊임없이 주장해왔고, 자반고전이라는 말이 실록에 들어가 있는 네 글자니까 그게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훈민정음은 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명도전은 제가 기회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명도전, 첨수도, 침수도 이런 글자들의 고대 문자가 틀림없이 있고, 이것은 우리 어떤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말은 신지 전자하고도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첨수도 화폐 문자는 우리가 한자를 쓰기 전에, 또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나름의 어떤 고유 문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